이 시집 속에는 이제 시대에 대한 직설적인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게 이제 그 코로나 시대인데,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가 한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몇 편의 시로 이렇게 이제 왕관도 있고 또 몇 편의 시가 이렇게 계엄령도 있고, 또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춘내 불사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시대의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 2년 동안 우리가 참 일찍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적인 그 팬데믹으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에서 그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그 존경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고 그냥 같이 있으니까 참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우리는 그래도 이럭저럭 살았는데 결국 우리 후손들이 이 지구를 이렇게 오염된 지구를 이렇게 재앙이 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걱정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혼자 지내면서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마치 그 스님들이 수자가 동안글을 하면서 이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명상하고 깨닫는 그런 그 성적 수련하고도 좀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더더군다나 그 코로나에 걸리면 왜 14일간 무슨 격리를 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 14일 동안 견디는 것이 마치 그 훌륭한 스님들이 그 동안거 수학 하는 거 선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글씨 한번 써봤죠. 근데 사실은 이 팬데믹이 육신적인 질병이긴 하지만 또 철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산다는 게 무엇이니,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 사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반성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반성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시인들이 가져야 될 이제 하나의 그 존재에 대한 의문이랄까 반성이랄까 응시의 시선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번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은 이 남옥이라는 시가 눈에 띄어요. 아, 예, 그러시죠. 네. 그 남옥을 두 편인가 이제 쓰셨는데, 선생님 스스로 이렇게 모든 것을 벌거벗고 모든 것을 보이고 싶은 이 백사장의 외로운 소라 또는 남옥, 계절을 꿈꾸는 남옥 한 그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은 그렇고, 이는 이제 그 분수 없이 뭐 해서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했다는 그 봄, 여름 과분하게 꽃들을 피우고 살았던 거에 대한 반성적 의식도 이 시집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유스럽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집착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욕망의 충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욕망에 대한 집착 때문에 본성대로 살지를 못하고, 어찌 보면 허망한 그런 욕심, 또 이런 뭐 세속적인 그런 가치,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해서 사는 그런 삶을 이제 버리고 생긴 대로 본래나 이것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싶고,
그 보여주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 반성해보고 이제 그런 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나목 같은 게 이제 그런 나목의 이미지가 이제 되게 이제 그런 건데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이 봄, 여름, 가을을 보면 무성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보면은 또 어떤 매력 있고 황홀하고 하는 그런 꽃도 피고 또 여름에는 또 아주 그 생존을 위한 그런 무성한 생명의 욕망이라고 할까 이런 데 또 집중을 하고 뭐 가을은 가을대로 또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연을 사는데 결국 겨울 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 몸에 드잖아요. 예, 예. 그런 집착,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 그 나무가 보여주는 아름다움, 또는 어떤 욕망,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고 할까. 어떤 이런 그런 것을 벗어나서 그냥 토탈하고 예. 그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존재의 상태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아마 나이 탓일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적인 그 사유나 발상이나 이제 그런 언어적인 전개나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 이 시집을 어떻든 기존의 속박으로부터, 기존의 관습으로부터 자유롭고 벗어나서 나목과 같이 자기 실체를 보고 싶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그런 시이고, 생이라는 게 이제 찰칵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찰나가 영혼으로 연결되는 그런 지점을 지금 전체적으로 노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정시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 아까 그 제가 읽었던 그 마지막 그 백담사 요사체에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주 오랜 시절, 어린 시절,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그 꾸지람이라는 걸로 표현하셨어요. 그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 꾸지람은 실제로 어머니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머니의 말소리를 꾸지람으로 듣고 있는 것은 이 시의 화자가 어떤 자기 반성적인 사유가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시집 전체는 그 밑바닥에 이런 그런 자기 반성의 그 소리가 잠겨 있는 그런 시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물소리와 발자국, 낙하 발자국과 찰나의 그 이루어지는 생의 영혼과 순간이 마주치는 순간에서 이 시집이 나왔다. 또 그게 서정시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우리 이 한국 시의 미래라 할까, 한국 시의 현 주소는 그런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너무나 그 실험적이고 첨단적이고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주체상실의 시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시대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요? 글쎄요, 예부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학들이 자기 선배나 스승에 대해서 꼰대라고도 하고 속된 편으로 또 잔소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나이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단을 보면 걱정스러운 게 아주 많습니다. 시가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네. 좀 뭔가 좀 방향을 건전한 방향으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내 생각만이 그런 것인지. 그래서 나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젊은 시들이 그렇게 씁니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건 되게 실험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언어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주장이나 이념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죠. 특히 현실 비판적인 시들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건데, 현실 비판적인 시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시의 본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만약 현실 비판적인 내용을 쓰고 독자들에게 그걸 계도하려고 그러고 독자들에게 무슨 이념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굳이 시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뭐 3문을 써도 될 텐데 그 3문과 시의 차이가 뭔가? 이런 의문들이 들어요. 근데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3문을 쓰고 어떤 사람은 시를 쓰는데 거기에는 그 쓰는 의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건 산문적인 태도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문학을 한다면 꾸준히 산문을 쓰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또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좀 더 철학적이고 형성학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시를 쓰는 것이고 이제 이렇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자가 다 필요한 것이죠. 네. 다만 이걸 혼동하는 것이 문제다. 왜 소설을 써야 될 걸 가지고 시를 쓰느냐 하는 그런 문제지. 그렇게 쓰는 것이 나쁘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좋다 나쁘다의 판단의 기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시단의 시에 상당한 분들이 이제 시를 가지고 무슨 주장을 하고 현실을 비판하고 폭로하고 이런 것이 훌륭한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이야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방금 최 교수가 지적하신 것처럼 시가 너무 난해해요. 예. 그러니까 난해하면 우선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 쓰는지를 모르죠. 그러면 무슨 말을 쓰는지를 모르는 시를 읽고 무슨 독자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그 독자들이 시를 읽는 것은 나름대로 재미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미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깨우침을 주는 것이고 그 깨우침이 감동으로 와서 자신의 삶의 어떤 인간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를 이제 겪게 만들어서 보다 훌륭한 인간, 보다 인간다운 인간, 보다 가치 있는 인간으로 상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시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애초부터 그런 가능성 자체를, 잘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가 난해하다. 최소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그렇게 난해한 시를 쓸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난해한 시를 쓰는 사람들에서 주장을 들어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주장은 별게 아니에요. 현대시는 난해한 대서시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시가 난해해야 될 이유가 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문학사적으로 현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경우는 뭐 현대라고 하는 시대적 개념이라는 게 뭐 중세, 현대, 고대 뭐 이런 그 역사적인 시대 구분인데 적어도 19세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뭐 영어로는 모던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번역해서 현대, 근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문학에서 현대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1910년대에 아방가르드 시가 등장하면서부터 현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아방가르드에 이제 모델을 여러 어떤 시인이 이제 물론 모델을 같은 사람이고 또 이런 철학적 배경을 제시한 사람들은 무슨 니체라든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서 현대 시라고 하는 것을 열어준 사람들은 아방가르드인데 그게 벌써 1910년대 이야기니까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100년이 넘었죠. 100년 전에 유럽에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말이죠. 100년 전에 했던 유럽의 아방가르드를 흉내내고 뭐 그게 가치 있다고 주장을 하고 물론 그거를 전적으로 그런 지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 하는 것도 결국은 기반이 다 거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100년 전에 했던 거를 지금 하면서 그거를 실험이다. 전위적이다 할 명분은 없어요. 실험이라는 거는 그전에 없었던 걸 새로 해야 실험인 것이지. 네. 다른 사람이 100년 전에 한 것을 그대로 모방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실험입니까? 근데 본인들은 뭔가 허위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쓰는 것이 실험시라고 그러고, 또 저릇이라고 그러고, 또 아방가르드시라고 그러는데, 그럼 아방가르드라는 게 형님들이 한 아방가르드가 지금도 아방가르드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근데 문제는 그 유럽에서 아방가르드 시를 썼던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슈 리알리즘 시를 쓴 사람들, 또는 다다이즘의 시를 쓴 사람들이 말이죠. 문학사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유럽 문학사에서 그런 시를 더 평가도 안 합니다. 그저 문학사의 한 문제성을 제시했다는 것이 문학사의 한 페이지 이름이 남아있지. 그 아방가르드 시를 지금 독자들이 읽고 그게 좋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책에서도 뭐 전공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1930년대 이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분이 이상이고, 이상이 30년대 그런 시를 주도해서 우리 문학사에 문제점을 던져줬으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도 계속 그렇게 쓰면은 일단은 실험도 아닌 것이고, 이게 모방이죠. 모방이고. 그냥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독자들이 뭐 읽기를 하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시 독자가 없어요. 최 교수님도 더군다나 시 전문 잡지를 내시니까 아마 우리 출판계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책방에서 누가 시집을 사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자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독자가 있고, 시를 읽고, 그래야지 뭐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읽어주지도 않은 시를 써가지고, 그 시라고 그러니, 누가 그걸, 거기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우리 시는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예. 종전부터 주장해 오신 얘기를 이제 그대로 말씀하신 건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신 축에서 얘기 말씀드리자면은, 진보라는 쪽에서의 진보의 논리는 사실은 20세기에 다 폐기된 논리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그 진보라는 명분 하에 이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군의 이제 시인들이 있고, 또 이제 실험이라는 모던이라는 명분 하에 이제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이게 한국말로 이해되고 전달되고 공유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특정한 그룹들끼리 주고받는 무슨 통신문 같이 이렇게 돼서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추정하거나 공감하는 일부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공인될지 모르지만 용인될지 모르지만 일반 독자 대중하고는 괴리가 생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시의 미래다 이렇게 할 때 그 양쪽이 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의 독자를 분점하거나 아니면은 분점하면서 시의 독자를 자꾸 없애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정서적으로 공감이 가고 그것이 여러 사람의 호응을 얻어서 공유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꾸 줄어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주장은 점점 더 과격해지는 그런 아주 기묘한 현상에 있는데 결국은 뭐 선생님 다른 지면에서도 주장하셨지만 서정시가 사라지면 시도 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서정시의 본질을 지키는 또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폭을 넓히는 그런 점에서 이 갈필에서를 한번 의미있게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언성을 더 살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충 이런 정도로 시에 대한 얘기 하시고 선생님 시중에 읽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2편 정도 낭독해 주시면 녹음을 해서 TV에 살 수 있도록. 찰칵. 긴 것이나 짧은 것이나 한 편의 영화는 필름의 마지막 씬에서 끝나버린다. 그러나 사진은 한 번 찍어 영원한 것. 영혼을 긴 시간에서 찾지 마라. 내일 아침에 헤어질 운명의 남녀도 한 몸이 뒹구는 오늘 밤의 그 순간만큼은 내 사랑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더냐. 무시무정이 어디 있으리.
반짝 빛나는 플래시의 성광, 그 한 찰나가 바로 영혼인 것을. 말에 대하여 그가 싫어하는 것 같아 살짝 다른 화제로 말머리를 돌린다. 길을 달리던 말이 불쑥 막아서는 장애물을 피하듯 절벽을 만난 물이 슬며시 그 장소를 휘돌아 지나치듯, 그러니 그 짓거리는 말이나 걷는 말이나 길이 아니면 기실 가지 말아야 하는 법. 백담계곡 어떤 절집 요사채 한 방에 누워서 밤새 물소리를 듣나니 그 소리 문득 들판을 달리는 말발굽 소리 같기도 하고 천년전설 풀어내는 무당집 구다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내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의 애틋한 나무람 같기도 하고. 그 나무람 앞에 애틀남이 있다는 게 그게 매력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나무림이라고만 하면은 좀 건조한데 그렇죠. 애틋한 말이 살아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거기서 생기가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집의 발간을 축하드리면서 어떤 한 찰나의 밝은 빛이 선생님 시를 계속 이끌어서 더 큰 시적 업적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천동욱 교수라고 하는 분을 내 시의 일생에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또 자극도 받고 아유, 선생님 인연은 뭐 80년대 초부터 계속 됐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또 힘차게 앞으로 나가셔서 찰나의 빛 속에서 영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